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 말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막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본받고 싶어 한다. 그의 말을 따르면 부자가 되진 못하더라도 결코 가난한 사람이 되진 않을 것이다. 아시아 최고의 부자이자 95세 현역 기업인 리카싱을 두고 워렌 버핏이 했던 말입니다. 2023년 그의 자산은 서울시 1년 예산을 뛰어넘는 52조 원에 달했는데요. 리카싱은 여전히 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를 쌓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다. 찻집 종업원으로 시작해 52조 원이라는 막대한 부를 이루기까지 리카싱은 매 순간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 왕징의 무한의 부,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리카싱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매일 90% 이상의 시간을 오늘의 일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 데 사용한다. 1958년,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플라스틱 산업이 급부상하며 우리 회사는 성공 가도를 달렸고 사람들은 나를 플라스틱 꽃의 왕이라고 불렀다. 대부분은 내가 이 산업에 안주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내 생각은 달랐다. 세상은 변화무쌍하다.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거나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모든 제품은 수명 주기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플라스틱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의 성공을 보고 수많은 경쟁자들이 플라스틱 꽃 사업에 막 뛰어들었고 시장에는 비슷한 제품들이 넘쳐났다. 나는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산업에 곧 위기가 찾아올 거란 확신이 들었고 수익성 높았던 플라스틱 꽃 사업을 과감히 접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당시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부동산 분야에 진출했다. 하지만 내가 주목했던 부동산 업계는 당시 침체기에 접어들어 있었다. 홍콩의 땅값은 70%, 집값은 30% 하락했다. 많은 사업가들이 부동산을 외면했지만 나는 홍콩의 인구가 많고 토지는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부동산 침체가 일시적일 것이라 판단했다. 그렇게 홍콩의 산업지구에 12층짜리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 2년 뒤엔 또 다른 건물까지 세워 두 건물의 총 면적은 36,300평에 달했다. 내 예상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플라스틱 꽃 사업은 급격히 침체했고 후발주자들은 큰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매입했던 부동산의 가치가 수백 배로 뛰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 완벽하게 완성된 요리도 일주일이 지나면 썩기 마련이다. 현명한 사람은 변화에 따라 움직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맞춰 대응한다. 내가 플라스틱 산업에 뛰어든 것은 홍콩 경제의 변화에 발맞춘 선택이었다. 플라스틱 제품 가공은 진입 장벽이 낮아 소규모 사업자에겐 적합했지만 대규모 성장을 이루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플라스틱 꽃 생산은 초기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으며 회사가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훨씬 더 탄탄한 기반이 필요했다. 부동산 분야 역시 그 과정에서 선택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다. 내 목표는 다각화된 기업 집단을 구축해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분야에서든 압도적인 성공을 이루고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가 필수적이다. 사업에서는 이를 피벗이라고 정해야 한다. 절대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오히려 변화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빠르게 찾아야 한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피벗이란 현재의 사업 모델이나 전략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때 더 나은 방향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시장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고 초기 전략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며 혁신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이기에 그렇다. 피벗은 단순한 전략 수정, 이게 아니다.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며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필수 과정인 것이다. 피벗의 성공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넷플릭스는 원래 DVD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는 회사였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스트리밍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혁신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인스타그램도 초기에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위치 정보보다 사진 공유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파악하고 사진 중심의 플랫폼으로 완전히 피벗했다.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셜미디어가 된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성취에 안주하고 더 나아가려는 의지를 잃는다면, 또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실패는 바로 눈앞에 와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열심히 하지만 작은 성과에 안주하며 자만하고 게을러지기 쉽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 기업, 조직의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소비자의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변화를 수용하며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나는 갑작스럽게 재산이 막 2배로 늘어난다 해도 담담할 것이다. 반대로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 온다 해도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내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재산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를 포기한 사람은 자신이 놓친 것이 기회였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기회를 쫓는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뒤 나는 첫 회의에서 포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홍콩랜드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성공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홍콩랜드의 규모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홍콩랜드는 1889년 설립 이후 부동산뿐만 아니라 호텔, 식음료 사업까지 확장하며 아시아 태평양 14개국에 진출한 거대 기업이었다. 전 세계 업계 순위에서도 상위 3위 안에 들었고 홍콩에서는 부동의 1위였다. 반면 내가 설립한 청쿵 부동산은 작은 회사에 불과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개미가 거대한 코끼리를 흔들 수 없다며 우리의 도전을 의심했다. 하지만 오래 번성한 기업일수록 언젠가 쇠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나 기대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홍콩랜드의 성장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발주자들이 빠른 속도로 홍콩랜드를 추격하기 시작했고 그 대체자가 우리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나의 생각은 확신에 가까웠다. 인력, 자금, 지식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면 홍콩랜드를 능가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나는 부동산 업계의 리더였던 홍콩랜드를 능가하겠다는 그 목표를 세우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구상했다. 당시 홍콩의 모든 주식 거래는 홍콩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상장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오랫동안 상장을 거부당한 중국 기업들도 수두룩했다. 하지만 나는 기회를 기다렸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개선되면서 주식시장은 대규모 상승장을 맞게 되었다. 이런 호황 속에서 우리 회사는 상장에 성공했고 상장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는 곧 회사의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의미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회사의 직원들은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나는 담담했다. 이건 주식시장 호황의 결과일 뿐 우리 회사의 실력을 증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진짜 신뢰를 얻으려면 회사의 미래 실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모은 자금을 더욱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사업에 재투자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투기 열풍은 점점 더 거세졌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본업을 제쳐두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으며 심지어 평범한 근로자들조차 집과 보석을 팔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런 광풍 속에서도 나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본업에 충실했다. 1973년 3월 홍콩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겪었고 이후 2년 가까이 세계 최대의 약세장이 이어졌다. 이 시기에 홍콩은 대규모 경제 불황을 겪으며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나와 우리 회사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갔기에
남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다. 우리는 종종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사람들의 말이나 일시적인 유행에 휩쓸려 투자는 물론 인생까지 걸고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 말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막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향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결국 진정한 승자는 성공의 순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도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원칙과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결국 나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의 열풍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중심,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옷을 입었을 때 80%의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주면 나는 반드시 그 옷을 살 것이다. 하지만 80%의 사람들이 할만하다고 말하는 사업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에 80대 20 법칙, 즉 파레토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다. 이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왜 세상에는 80%의 가난한 사람과 20%의 부자가 존재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20%의 사람들이 나머지 80%가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 행동, 이걸 했기 때문이다. 부를 쌓는 과정은 다수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하고 과감히 행동하는 데 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은 80%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길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남들이 외면한 투자를 선택했고 그 덕분에 단숨에 큰 수익을 거두었다. 이후에도 시장이 침체될 때 과감히 투자하고 회복기에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지속적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 3G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시기에 나는 과감히 뛰어들었다. 당시 나는 글로벌 통신 사업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미래를 이끌 새로운 동력을 찾고 있었다. 특히 무선 데이터 전송이 미래 경제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2000년 글로벌 확장과 시장 선점을 목표로 3G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라이센스 경매에서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지며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선발주자로서 우리는 높은 가격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2003년 세계 언론은 나의 3G 투자를 이렇게 평가했다. 리 회장은 8, 90년대에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하지만 3G 사업에서 큰 도박을 했다.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조차 한 발 물러서야 할 것이다. 외부에서는 우리의 대규모 3G 투자를 두고 의구심과 비판을 마구 쏟아냈다.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자금 투입이 막대한데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거기에 더해 많은 사람들은 3G 사업 시장이 거품에 휩싸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달랐다. 3G 사업의 매력은 모바일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있었다. 나는 이것이 미래 사회의 흐름을 바꿀 혁신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고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은 계속됐고 수익 전환은 지연되었다. 언론과 대중의 비판은 더욱더 거세졌지만 나는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3G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잘 통과해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투자 기회를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투자 기회는 우리 주변에 언제나 존재한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보고도 행동하지 못할 뿐이다. 투자자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용기 있는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고 남들이 두려워하는 도전을 시도해야 한다. 이 같은 철학은 3G 사업 이후에도 내 모든 투자 결정의 중심에 있었다. 그렇다. 사람은 결코 안주하거나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2007년 당시 페이스북에 투자를 결정할 때도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때 페이스북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막대한 사용자 수와 모바일 플랫폼 계획에서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2008년에는 음성 인공지능 기술의 가능성을 보고 시리에 투자했고 2012년에는 AI 기술의 선구자인 딥마인드에 투자했다. 미래에 돈을 많이 벌게 할 그런 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같은 신유통산업, 인터넷과 공유 경제 플랫폼, 그리고 건강산업이다. 특히 건강산업은 절대 지지 않는 아침 해와 같은 산업이 될 것이다. 내가 건강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고령화와 환경오염 심화로 보건과 의료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사람들의 건강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와 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건강산업은 약 15조 달러 규모에 달하지만 중국의 건강산업은 여전히 약 400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거대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미개척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은 그야말로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세상이 급변한다는 말조차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전과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냐고? 이 변화에도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성공한 상인이자 평범한 노인에 불과하지만 미지의 세계에 열정을 품고 위험을 감수하며 미래를 바꿀 혁신에 끊임없이 투자해왔다. 그렇다. 내 초점은 단순한 수익이 아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맞춰져 있다. 그것이 가져올 이익은 단순히 나와 회사의 것이 아닌 인류 전체의 커다란 혜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술 혁신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생텍쥐베리의 말을 인용하곤 한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나무를 모아오라고 시키지 말고 넓은 바다를 동경하도록 만들어라. 결국 혁신의 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 회사에는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퇴직할 때까지 회사를 떠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단순한 사장이 아니라 리더로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책임과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장과 리더는 분명히 다르다. 리더는 사람을 이끌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리더였다고 자부한다. 사장이 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사장의 권력은 지위에서 나오며 운이나 노력, 전문 지식이 있으면 누구든 사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리더가 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 리더의 힘은 인간적인 매력에서 나온다. 리더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든다. 리더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반면 사장은 종종 권력을 통해 사람들을 지배하며 직원들 스스로를 작고 무력한 그런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 1984년 나는 캐나다에 살고 있던 조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가 꼭 함께 일하고 싶은 인재였다. 그는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기 전 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월요일이 생일이시네요. 미리 생일 축하합니다. 이 축하의 말 한마디가 그의 결심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2주 후 그는 홍콩으로 날아와 14년 동안 나와 함께 일했다. 이처럼 나는 직접 발로 뛰며 유능한 인재를 영입했고 그들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할 수 있었다. 나는 능력이 있는 사장이 마음이 좁아서 유능한 인재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다. 하지만 리더는 달라야 한다. 리더는 인재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며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 번은 10억 달러 규모의 거래 결정권을 매니저에게 완전히 위임한 적이 있었다. 매니저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어떤 회사에서도 관리자가 이토록 대담하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원칙이 있었다. 나보다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대담한 권한 위임과 전폭적인 신뢰, 존중과 포용으로 그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었다. 한 번은 창업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에서 패널 한 명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한 적이 있다. 직원들과 꿈만 공유하고 부는 공유하지 마세요. 직원들은 배은망덕해서 힘을 기르면 떠납니다. 그저 큰 그림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 발언은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아마도 많은 소규모 사업장 사장들의 속마음을 대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장들이 소규모 사업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코카콜라 CEO를 역임했던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는 이렇게 말했다. 직원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니까 직원들이 헌신해 줄 때 회사도 직원에게 헌신해야 한다. 그렇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면 그들도 당신에게 마음을 다해 잘해준다. 세상 누구라도 당신의 핵심 인물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 존경은 당신의 재력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미국 토크쇼 진행자 코난 오브라이언은 중력은 건강에 좋다고 말했다. 인생에서 균형과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특히 성공할수록 이 중력은 더욱 중요해진다. 하지만 성공 이후에는 진실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중력을 느끼고 자신을 경계하며 성찰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성공 후 자만에 빠져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성찰 능력을 잃게 된다. 말 그대로 성공 후 무중력 상태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나는 부유하나 귀하지 않다고 표현한다. 왕관이 귀족을 만들지 않듯 누더기가 천민을 만들지 않는다. 나의 가치는 내가 입은 옷이나 소유한 재산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으로 결정된다. 사실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이상의 재산은 숫자에 불과하다. 플라스틱꽃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얻었을 때 나 역시 일시적으로 다른 갑부들처럼 이른바 보복 소비를 선택했다. 고급 양복과 시계, 비싼 차와 요트,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홍콩 최고급 지역의 호화주택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 보복 소비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고 막대한 재산이 마음의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14살에 아버지를 잃고 난 뒤 내가 느꼈던 가난의 무게와 무력감은 단순히 아픈 기억으로 남지 않았다. 그 고통은 나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정신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살았다.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위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그 과정에서 날마다 더 단단해졌다. 그렇다. 성공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강물처럼 막힌 곳을 뚫고 흘러가며 그 과정을 견디고 인내한 사람에게만 결국 닿는다. 이 말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나는 이 말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단순히 부를 쌓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았다. 결국 성공이란 나 자신과 세상에 더 나은 가치를 남기는 것, 그것이 내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유이며 95세인 지금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다. 내 삶은 그 끈기의 연속이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라. 강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